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시간입니다.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네요. 아, 지수도 엄청 빠지고 네. 날씨도 뭐 되게 이상합니다. 갑자기 뭐 비가 내리지를 않나. 갑자기 막 천둥번개가 치질 않나. 네. 그리고서 더 날씨하고 비슷했던 점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너무 날씨도 맑고 덥고 하다 갑자기 비가 오는 듯 하지만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천둥번개가 쳐갖고 전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저 아까 누가 그랬죠? 그 여의도가 울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하늘이 지금 대변해 주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여의도만 울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전 세계가 다 울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첫 번째 뉴스는 지수 시황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코스피가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8% 넘게 폭락했다. 뭐 요 얘기가 주요 헤드라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폭락을 했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왜 지금 이 타이밍에만 유독 경기 침체에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그러면서 뭐 샤메 공포 그래가지고 이제 네. 샤미냐 샤미냐 뭐 샤메 공포라고 네. 얘기하는데 샤메 공포라는 게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 실업률의 지난 3개월 네. 평균치가 지난 1년 평균치보다 더 높으면 네. 실업률이 좀 높은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정도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삶 같은 경우도 클라우디아 삶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예상하는 지표가 아니라 그렇죠. 현재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다. 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 특별히 그 이벤트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이게 뭐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4.3%의 실업률이 나온 것이 일종의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됐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8.77% 하락한 2,441.55로 거래를 마쳤고요. 네. 이게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킷 브레이커가 어중간하게 발동이 되면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뭔지에 대한 설명들이 좀 나오고, 네. 일단 뭐 사이드카 발동되면 사이드카가 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의 그냥 추풍낙엽처럼 지수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네. 서킷 브레이커가 뭐냐, 사이드카가 뭐냐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보통 그러면 속보 나오는데 속보 나오기 전에 해제됐다가 갑자기 또 서킷 브레이크 나왔다가 예. 너무 정신 없었죠 오늘. 예, 그냥 쭉쭉 빠져버렸기 때문에 네. 이게 보통 서킷이라든지 사이드카 발동되고 나면 이제 몇 분 정도 지나고서 다시 그러니까 장이 풀리고 뭐 그러는 게 있어서 맞아요. 예. 이제 그러다가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서킷이라든지 사이드카가 걸리는 제도적인 이유는 너무 과도하게 빠졌을 때, 네. 잠깐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 뭐가 좀 이벤트가 잘못됐거나 아니, 네. 그 이벤트가 무슨 내용인지 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거래를 해봐라. 네. 이런 건데 확인해볼 만한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수가 빠지고 있었을 뿐이지. 그쵸. 뭐 특별히 뭐 진짜 뭐 북한에서 뭘 쐈다거나 뭐 이런 게 없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금융 관련한 뭐 신용위기가 발생을 했다거나 그러면은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는 의미인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거의 그 2023년 3월 19일 코로나죠. 그쵸. 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5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양시장에 모두 발동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11.3% 하락했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을 할지 모르겠지만 분석할 만한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종 불문이었거든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같이 보실까요? 띄워주십시오. 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은 그냥 다 빠졌습니다. 야, 삼성전자가 10% 이상 빠졌네요. 와. 그러니까 지수가 8% 빠졌으니까 그렇죠. 삼성전자가 10%, 현재가가 71,400원입니다. 와. 이게 8만 원 넘어가서 이제 그 8만 5천 원 얘기했었고, 제가 보통 반도체 업사이클 얘기할 때 삼성전자 8만 5천 원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쵸. 그럼 8만 5천 원 정도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갈 수 있는 가격이고 그 이상은 뭐 추가적인 호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여기가 분기에 10조를 버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주가가 하루에 10%가 빠졌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거의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와. 근데 상대적으로 이 배터리 관련한 주식들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덜 빠지긴 했어요. 4.17%. 이게 뭐 워낙 그동안 엔솔이 많이 빠졌었죠. 네. 그런 영향이 좀 있었고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가 이게 야, 많이 빠졌네요. 실적도 좋고 그 현대차가 8%, 8.2%, 기아가 10.08% 빠졌는데 네. 자동차 관련해서는 유종훈 기자도 굉장히 잘 알겠지만 여기는 특별히 경기를 타서 안 좋아질 게 별로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고 2분기 실적만 보면은 기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반기에 나올 차들계라든지 지금 해외 상황을 보더라도 기아 같은 경우엔 더 좀 업사이드를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렇게 지금 미장 빠지고 일본장 빠지고 이러면서 같이 확 떨어지는데 현대차보다 더 빠져버리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냥 네. 빠졌으니까 빠졌다. 이렇게 패닉셀 네,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배터리차, 그러니까 전기차가 좀 힘들다라는 얘기도 좀 무색하게. 그러니까요. 여기 뭐 하이브리드 그리고 내연 쪽에서도 뭐 제네시스라든지 SUV, 네. 그러니까 좀 고부가 차종이죠. 이런 것들도 괜찮은 데다가 그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에 주주 환원율을 많이 높여가지고 네. 여기는 주가가 많이 빠지면은 바닥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이라는 게 그 최소한 이 정도 하면 배당만 먹어도 이자 은행 이자 이상 먹는다. 네, 분기 배당도 이제 하기 분기 배당도 시작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바닥이 있는데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8% 빠졌고 기아도 10%. 바이오 주식이 오히려 좀 덜 빠졌습니다. 바이오 로직스가 마이너스 2%,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면 선방이죠. 오늘 엄청 선방이죠. 지수보다 훨씬 적게 빠졌으니까. 여기다가 뭐 외국인이냐 이거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이 주로 사들였던 금융주 KB금융이 7.7%, 신한지주가 마이너스 7.5% 와. 빠졌고요.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었던 포스코 홀딩스 네. 많이 빠졌다는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11%또 기록을 했었고요. 와, 포스코홀딩스 31만 원대네요. 예, 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바닥이 있는 주식이긴 합니다. 그쵸. 예, 포스코홀딩스는 여기도 배당을 꽤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언제 이후로 최저냐면 여기도 거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거의 최저가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때보단 조금 위네요. 그때는 13만 원쯤 됐었으니까 그때보단 위지만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이 별 의미가 없죠. 그리고 좀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네이버, 네이버도 빠졌으니까 더 빠져라처럼 확 빠져버렸네요. 진짜. 미리 빠졌다라는 게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이 좀 네.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SDI도 9% 넘게 빠졌네요. 예. 배터리 주식이라고 덜 빠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냥 떨어지는 비를 다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비트코인도 별 의미가 없고 네. 이더리움도 빠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코노미스트들 매크로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보고 있는 네. 대화를 하는 그런 방이 있는데 네네. 거기서는 2018년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8년 시장을 우리가 이제 기억은 잘 못할 건데 좀 꽤 됐었고 특별한 그때도 엄청나게 큰 이벤트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때 2018년에 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많이 빠졌고 네네. 그 지수만 빠진 게 아니라 뭐 주식, 채권, 원유, 외환, 부동산 등 70개 주요 자산군 중에 63개군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거의 모든 것들이 빠졌는데 그럼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분석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매크로적인 분석이긴 한데 그 시장의 기대치와 연준의 통화 정책의 어떤 괴리를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연준에서는 좀 시장을 너무 좋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장이라 그러는 건 경기를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전망을 좀 좋게 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는데 네. 연준에서 이거 시장을 너무 좋게 경기를 너무 좋게 보다 보니까 이거를 금리를 적절한 시점에 낮추지 못하게 될 경우에 네. 진짜 경기가 한 방에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데 연준은 계속적으로 뭐 괜찮다. 뭐 이 정도면 연착륙 가능하다. 네. 이렇게 괴리가 발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2018년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시장에선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또 잘못 보고 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아, 그때 파월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위기 의식이 그렇게 없으면 네.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시장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 여기서 그 연준에서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큰 위기가 나겠네요라고 먼저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럴 수 없죠.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위기의식이 없어? 그러면 더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준에서 균형 잡기를 하면 할수록 시장에선 더 우려한다. 그러니까 이런 좀 그 늪에 빠진 것 같은 네. 상황이 됐었던 게 2018년 시장이었고 네. 지금이 좀 비슷하게 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도 분위기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여기에서 한 마디씩 다 코멘트를 해드리기가 워낙 좀 서로들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도 금요일 밤에 그 이제 고용 발표 나고 나서 예. 실업률 발표 나고 나서 이제 보면서 예전에는 밴뉴스 이즈 굿뉴스라고 막 예. 이해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배드뉴스 이즈 배드뉴스가 됐고 이러다 보면 이제 굿뉴스도 배드뉴스로 포함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도 좀 많이 있는데 월요일 장에서 지금 이렇게 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좀 더 크게 이펙트가 오다 보니까 와 저도 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감을 못 잡겠네요. 미국장 열리면 또 이게 어떻게 네. 그 연결고리가 형성이 될지 모르겠어요. 뭐 미국장이 좀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한국장에서 네. 미국장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또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될지. 근데 이 네. 금투세 찬성하는 3%는 더 망해야.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시장이 망해 있는데 네. 금투세를 찬성하지도 않고 저희는 그러지 않아요. 저희가 망하는 거하고 네. 장시 망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증시가 이렇게 빠져 있을 때는 좀 조심스럽네요. 얘기를 네. 하기가. 그 아시아 증시는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늘 안 그래도 지금 니케이도 완전 박살 났습니다, 진짜. 다음 뉴스 바로 좀 띄워주시면은 니케이 지수 표부터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보다 12.4% 하락한 31,458.42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후 장중 한때는 이제 31,156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지금 퍼센트로는 역대 두 번째로 지금 큰 폭으로 떨어진 셈이고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로 따지면 역대 최대 포인트라고 합니다. 4,451포인트 하루 만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난 2일에도 이제 그때 당시에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면서 이제 2,246포인트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 거의 한 2배 이상 빠졌고요. 또 이렇게 빠지게 되면서 이제 올해 사실 일본 장이 좋다는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엄청 좋았죠. 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지금 YTD로 한번 일부러 가져와 봤는데 연초 대비로 보더라도 5.5% 빠졌습니다. 거기도 폭포수 같이 내려왔네요, 니케이도. 네, 지금 예. 보시면은 연간 계속 조금씩 올라와서 상승세를 계속 좀 잘 유지를 해오다가 금요일에 한번 빠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쭉 빠지면서 이제 연간 기준으로 따지더라도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니케이가 이렇게 지금 폭락한 거에 대해서 이제 지난 2일 발표된 미국의 7월 고용 통계에 따르면은 미국 경제 침체 우려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라면서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전원이 주식 매도로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서킷 브레이크가 다 계속 발동을 했고요. 지금 종합 지수인 토픽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12.2% 하락을 하면서 이제 오전 한때 이제 서킷 브레이크 발동을 했었습니다. 토픽스 선물 거래에 대한 서킷 브레이커 발동 같은 경우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2011년 3월 15일 이후 처음이라고 이번에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은 13년 한 4개월 만에 지금 처음으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는 결국에 끝나가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환율도 오늘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환율 좀 하나 띄워주시면은 원화 대비 환율도 한번 보시면은 이제 960. 네. 예. 우리가 항상 100엔 기준으로 많이 보셔서 헷갈릴 수 있는데 100엔 기준으로 지금 961원까지 올랐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시기로는 800 중반 후반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800 후반이었다 이랬다가 이제 보시면은 금요일에 이제 900 넘었었죠. 930원 이랬는데 900원 좀 넘었었고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930원대였는데 장 마칠 때는 이제 960원대로 마쳤습니다. 엔 달러도 보시면은 이제 142.81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불과 얼마 전까지 162엔이었어요.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이제 162엔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또 많이 빠지면서 지금 결국에는 엔화도 환율도 지금 보시면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지금 뭐 한국이라든지 미국 주식 시장의 지금 폭락에 대해서 뭐 당연히 FOMC에 대한 그런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진 점, 또 이제 고용률 하락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엔화가 지금 갑자기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갑자기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거기에 따르면서 이제 엔화가 가치가 조금 올라가면서 이게
불을 붙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본격화되면서 패닉세를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예. 보니까 또 대만 증시도 오늘 또 많이 빠졌다고 하니까 아예 오늘 그냥 이제 우리나라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아시아 전체 주식 시장이 조금은 많이 안 좋았던 걸로 지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전체가 좀 안 좋았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 좋은데 네. 좀 희망 회로를 한번 네. 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돌릴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뭘 가지고 돌릴 네.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것도 이제 다른 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거의 네네. 시청자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다가 이게 뭔가 이렇게 이벤트에 의한 폭락이었다 그러면은 네. 그 이벤트가 좀 해소가 돼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약간 경기적인 현상이고 네. 경기적인 현상은 사실 그 채권 매니저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렇죠. 경기는 사실 뭐 어제까지는 멀쩡하다가 오늘 침체가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노랜딩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러니까 경기적인 현상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의 변화라고 한다면 네.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망하는 이런 이벤트들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거기서 지금 이제 결국은 그 시장과 통화정책 사이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신뢰의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뭐 특별히 뭐 미국이 금리를 바꾼 것도 아니고 아니죠. 이제 금리는 어차피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고 이때 그 예전 IT 버블 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금리를 올리면서 좀 반응한 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이 단순하게 좀 많이 올랐을 때에 대한 그 조정이라고 한다면 예. 뭐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성장은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 또 이제 경기라는 건 또 네. 경기 침체의 영역에서는 약한 고리들이 좀 무너지거든요. 네. 근데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이나 뭐 미국의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또 이게 양극화가 좀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 기업들의 실적 자체는 그렇게까지 경기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다라고 네. 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나중에 회복할 때는 지금은 이제 다 같이 빠졌지만 네. 회복할 때는 이제 주요하게 사는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을 그렇죠. 중심으로는 좀 더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때는 정도의 사실 얘기입니다. 정말 이제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회사들, 쉽게 말하면 본업을 잘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정상화가 좀 빨리 되겠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제가 지금 나스닥 선물을 한번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4.3%로 좀 좋지는 않네요, 사실. 오늘 밤에 좀 어떤 좋은 일이 반등이 나타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저도 갖고 싶은데 좀 너무 힘듭니다, 사실. 네, 이거 네.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전기차 관련한 뉴스인가요? 저군요. 네, 예. 다음 뉴스는 팀F입니다. 팀F. 네. 팀F 사태가 여러 갈래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그 당사자가 된 분들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실 거고 당사자가 그렇죠. 아닌 분들은 지금 조금 내용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점점. 네. 그러니까 지금 팀F 사태가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피지사, 그러니까 결제 대행 회사하고 카드사 중에 누가 결제 취소를 해줄 것이냐. 이게 왜 그러냐면 돈을 내야 하는 곳은 팀F입니다. 네. 티몬이나 위메프가 내줘야 되는데 네. 그 돈이 딱 보니까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누가 줄 거냐라고 한다면 중간에 결제 대행을 했던 그 결제 대행사라든지 카드사가 둘 중에 누가 낼 것이냐라는 그 논쟁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를 또 중심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금융당국에서 직접 간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누가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행 상품과 상품권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상품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물건을 보내면 물건을 보냈으면 물건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물건을 받기 전에는 그게 돈이 묶여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돌려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결제 취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상품권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산 다음에 그 상품권을 실제로 쓰는 건 한참 뒤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 상품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여행 상품을 샀다. 사긴 샀죠. 네. 근데 내가 그 상품을 쓰는 거는 한참 뒤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물건 판매가 뭐냐 라는 논란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상품이나 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제 핀 번호라 그래가지고 네. 상품권을 샀다
라고 하면 상품권을 내가 받았잖아요? 네. 그럼 결제가 된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상품권을 써야 쓰는 건데 그렇죠. 중간에 결제를 해주는 입장에서는 상품권을 받았다? 그럼 결제가 됐다. 그래갖고 이제 핀 번호를 받은 소비자들은 이미 환불 책임이 없어진 상황이고 핀 번호를 못 받았다 그러면은 결제를 할 수 있다. 요게 지금 그 피지 업계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여행 상품 같은 경우는 그 여행 상품 계약을 카드를 통해 결제하고 여행 상품 계약이 이루어지면 네. 그때부터는 카드사와 여행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다. 요게 피지사의 입장이에요. 근데 카드사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카드사는 직접적으로 위메프나 팀원하고 결제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 네. 중간에 결제 대행사가 있기 때문에 결제 대행사가 그 결제를 한 거지 카드사는 계약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결제 대행사가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한 가지 단락이고요. 네. 또 한 단락은 그러면은 이 돈을 직접 갚아야 되는 팀원과 위메프에게 직접 네. 요청을 하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팀원과 위메프와 무슨 채권 채무 관계를 거래한 적은 없지만 네. 이런 상품 거래들이 사실은 다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이른바 이제 상거래 채권이라는 이름인데 네. 이게 만약에 빚을 못 갚게 되면은 그 회생법원에서 채무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채무 조정을 하기 전에 자율 구조 조정 지원 프로그램, 이른바 ARS 프로그램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일반 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제도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업하고 뭐 채권 거래를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ARS 같은 경우는 이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빚을 조정하는 절차인데 네. 이게 법원에 가서 야 이거를 만약에 강제 회생을 하게 되면은 더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으니 네. 이 정도에서 돈 좀 떼먹히고 돈 좀 이렇게 뭐 떼고 좀 나눠 갖자. 이렇게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는 게 자율구조조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그럼 그대로 합시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채권자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이건 어떻게 보면 피해자 전체가 다 채권자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다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채권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10만 명이 넘는 채권자가 이걸 다 동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죠, 이거는. 예. 네. 그래서 이 ARS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좀 그 회생 절차로 가게 된 그 기업들이 꽤 많은데 여기는 지금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네. 게시를 기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파산 절차를 밟게 되는데 네네. 파산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상품권이란 무엇인가? 상품권과 관련해서 옛날 머지 포인트 문제도 있었고 네. 상품권이라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상이기도 하거든요. 네. 외상 나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니까 외상이기도 한데 이거를 이렇게 발행을 그러니까 이 물건을 내가 나중에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살 수 있는 곳이 많아지면 네. 예를 들어서 뭐 SK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백화점 상품권에서도 좀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돈이랑 뭐가 다르냐? 그렇죠. 라고 한다면은 이 돈을 갚을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계속 찍어내잖아요. 네. 그럼 사실상 화폐가 돼 버려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네. 이 선을 잘 그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동안 좀 문제가 좀 돼서 그 전자금융법 거래를 개정을 해서 네. 발행 잔액 30억 원, 연간 총 발행액이 500억 원이 넘는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 시행되기 전이고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우리가 이 회사들을 오픈 마켓이라고 생각을 했지 금융회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근데 정작 네. 그 회사들에게 돈이 들어갔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 중간에 그 고객 돈을 빼가지고 네. 위시를 인수할 때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서 위시에서 채무하고 채권을 가지고 와서 네. 채무, 부채는 뭐 지금 당장 갚지 않아도 되니까 그럼 현금 자산 갖다가 또 돈을 돌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객 돈을 이런 식으로 막 갖다 쓰는 문제들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에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앞으로의 문제를 조금 더 개선하는 데는 영향이 있겠지만 네.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지만
이런 제도 개선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대표에 대한 네. 큐텐의 규 대표에 대한 인터뷰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될 듯 안 되네요. 뭐 머니투데이인가요? 어디 일본 매체에서는 접촉을 한 것 같기는 하던데 또 저희도 접촉은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또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또 달라져서 지금은 인터뷰가 더 어려운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한다고 사실.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자꾸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지금 지난주에 인천 청라에서 굉장히 큰 화재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뭐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단순히 그냥 전기차 화재였다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열폭주로 인한 폭발로 이어지면서 지금 이제 화재 그 피해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화재 원인으로 지금 굉장히 그 많이 지목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의 이제 품질 결함 문제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지금까지 다들 중국의 CATL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셨는데 오늘 제가 취재를 하다가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게 중국의 페러시스 에너지라고 하는 또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공급한 배터리를 탑재했고 이게 지금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페러시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BYD나 CATL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페러시스는 중국 내에서는 한 8, 9위 정도 하는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배터리 기업이고요. 거기가 벤츠 거래사로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네. 2020년도 때 벤츠가 여기에 한 4억 유로, 약 한 6천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지분 3%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벤츠와 이제 페러시스가 장기적으로 배터리 공급을 위한 계약을 맺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적용되기 시작한 차량이 EQE 차량입니다. 이거 단독이 유정원 기자 단독이죠? 네, 제 단독 기사입니다. 네. 그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CATL 기사 배터리라고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고 언론에서도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랑 달라서 오늘 추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 쪽에 보고가 들어가기로는 CATL이 아니라 이제 페러시스 배터리로 확인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벤츠 쪽에 좀 확인을 부탁을 했더니 벤츠 코리아 쪽에서는 아직까지 화재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인지는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했지만 다만 CATL 배터리를 탑재하지 않은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페러시스가 맞겠네요. 페러시스가 맞을 겁니다. 페러시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랑 중국에서 계속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배터리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여기 같은 차량이 화재가 났습니다.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사진 띄워주시면은 이 차량이 작년 이제 7월 달에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차량인데 똑같은 차량입니다. 이번에 화재 발생한 차량이랑 같은 차량이고 약간 화재가 발생하는 과정도 조금 비슷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화재 당시 발생할 때 이제 주차를 미리 해놨습니다. 주차를 해놨던 차량이 한 29시간 정도, 22시간이거든요. 22시간 동안 차고에 그냥 주차가 돼 있었어요. 돼 있다가 갑자기 불이 나면서 전소가 됐고 집에도 불이 나고 난리가 났던 차량인데 이번 인천 청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충전 중이거나 주행 중이 아니라 주차가 돼 있던 차량입니다. 근데 그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보통 배터리 화재라 그러면은 네. 충전 중이거나 주행 중이거나 네. 아니면 직후거나 뭐 이런 그렇죠. 건데 가만히 있다 사고 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지금 같은 차종에서 두 번의 사고가 발생을 한 거군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월 29일 오후 7시에 주차를 했고요. 불은 8월 1일 오전 6시에 났습니다. 한 59시간가량 그냥 차는 가만히 세워져 있다가 갑자기 불이 났고 한 30초 만에 열폭주로 이어졌고 전체적으로 지금 화재가 발생이 된 건데 이게 미국에서 작년에 리콜을 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리콜을 했는데 국내에서도 좀 띄워주시면은 작년 7월달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동일한 차량이 지금 리콜을 한번 진행을 했었고 올해 7월 달에도 똑같이 리콜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중국에서 이미 페러시스 배터리에 대해서 위험성이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되어 있었던 거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차량에 대해서 지금 이제 현재 경찰과 국가수가 아직까지 합동 감식을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8일부터 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사안이 커지다 보니까 한 3일 정도 앞당겨서 오늘 실행을 했고요. 지금까지 피해 규모는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집계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차량 같은 경우는 한 142대 정도가 지금 피해를 입은 걸로 전해지고 있고 직접 탄 차량이 한 70여 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4,800세대의 아파트가 다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런 화재 문제가 조금은 잠재돼 있는 차들이 좀 있을 거라고 많이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러시스뿐만 아니라 CATL이라든지 BYD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뭐 LFP 배터리는 뭐 화재 위험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없는 게 아닙니다. 화재 위험이 조금 적을 뿐이지 화재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CATL의 NCM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도 조금 많이 지금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빗대서 EQ 같은 경우에도 CATL이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CATL로 생각을 했던 건데, 정확하게는 페러시스의 NCM 배터리가 탑재가 된 걸로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전기차로 넘어가니까 벤츠도 대응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벤츠 같은 경우에도 사실 벤츠가 내연기관의 시초잖아요. 내연기관 자동차에. 그랬는데도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지금 좀 정신을 많이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김조님이 전기차는 지하 주차장 주차를 금지해야라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 안 그래도 저도 이거 취재하다가 전문가들하고 저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네. 근데 노르웨이나 이런 데서는 그 실내 주차를 좀 규제하는 내용들이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는 지하 주차장이 별로 없대요. 그쵸. 근데 한국은 워낙 그 집단, 그러니까 아파트, 네. 아파트로 주로 돼 있기 때문에 저 규제를 할 경우에 이게 전기차 판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돼서 전기차 보급이 거의 안 될 것이라는 우려들도 같이 하고 있긴 합니다. 이게 더 큰 문제가 신축 아파트들은 요즘 지상 주차장이 없어요. 아, 그쵸. 다 지하 주차장이다 보니까 만약에 지하 주차장 규제를 한다? 굉장히 법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주차 면적의 5% 이상은 또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하 주차장이 없다. 그렇게 되면 어디 설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뭐 묻혀버린 좋은 뉴스인데요. 네. 우리나라 조선 7월 선박 수주가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좋은 이야기. 지난달 한국조선업계가 96만 CGT를 수주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월간 수주량 세계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237만 CGT로 전년 대비해서 46% 감소하긴 했습니다. 네. 전반적인 선박 물량, 발주 물량이 좀 줄었는데 네. 어쨌든 한국은 96만 CGT로 40%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24% 점유율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상승한 187.98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초대형 운반 유조선 같은 경우도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선업계는 뭐 장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네. 뭐라고 얘기하는 게 별 의미는 없겠지만 그쵸. 상황은 좀 좋은 상황입니다. 몇 가지 좋은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일단은 좀 이건 되게 특이했었는데 그 생산 안정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생산 안정화가 뭐냐면, 네. 오늘 같은 날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아, 울산. 예, 울산에 거의 한 2,500명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좀 숙련도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처음에 왔을 때 잘 못 만들었는데 이제는 몇 년 지났으니까. 예, 예. 아. 업무의 어떤 투입을 했을 때 업무 숙련도가 점점 개선되고 있다라는 게 네. 일종의 좀 좋은 소식이고, 네. 또 하나는 요새 이것도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철강업이 되게 안 좋습니다. 아, 그렇죠. 네. 철강업이 되게 안 좋다는 얘기는 네. 수요가 별로 없다는 얘기고, 그렇죠. 철강을 그렇게 비싸게 받아야 되겠니? 아, 단가 낮출 수 있겠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네. 조선업에서는 후판 가격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하반기에 적용될 후판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 협상에서 투입 가격이 좀 더 떨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업 입장에서는 노동 생산성이 좀 좋아지는 측면과 네. 후판 가격 인하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들 저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이 제일 싸다. 그러니까 이전에 수주했던 거는 네. 비싸질 않았습니다. 조선가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게 보통 조선을 하나 수주를 하게 되면은 설계를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1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배를 짓기 시작해요. 그렇죠. 근데 1년 동안 배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네. 그동안 만들었던 배보다 지금 만드는 배가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 배가 더 비쌉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좀 싸게 했던 배들은 나가고 네. 점점 비싼 배가 이제 도크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가 물량 건조가 증가를 함으로써 이게
만들 때마다 돈을 매출 인식을 하거든요. 실제 개선이 되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실적 개선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회사는 여기가 어디야? 그 다올증권의 최강식 연구위원님이 쓴 리포트인데 네. 이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HD 현대미포조선과 HD 한국조선해양을 선호주로 추천하지만 조선업 그 어떤 종목도 모두 매력적이다. 이런 반전. 네. 하지만 다 매력적이다. 네. 내가 보기엔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모두 매력적이다라는 표현이 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업에서는 중국은 보통 자국 선박들이 많은데 네. 지금 중국 경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거기서 자국 발주가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중국이랑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에다 주문할 거랑 한국에서 주문할 그 배의 수요자들이 좀 분리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둘이 경쟁을 해서 중국이 많이 가져가면 한국이 덜 가져가고 한국이 많이 가져가면 중국이 덜 가져가고 그랬는데 네. 여기는 그냥 중국 경기 안 좋으면 중국만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한국조선은 또 다른 데서 받아오기 때문에 둘이 비교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국이 좀 떨어지면서 그 한국조선이 상대적으로 네. 점유율을 넓게 가져가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와, HS님 지금 개미 꼬시기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이 장에 어떻게 이 장에서 어떻게 개미를 꼬십니까? 정말 네. 그런 위험한 생각 하지 않습니다. 네. 이 장에서 주식 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강한 심장은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방송에서 지금 누가 직접 주식을 사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네. 누구도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오늘 뉴스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차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